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자입니다. 최근 들어 세계 식량 계획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식량 팬데믹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곡물값을 보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배경을 살펴보면 물류와 운송 차질 등이 최근 곡물 가격 급등의 주요 요인입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각국의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의 변화가 온 것도 몇 년째 지속되어 왔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45.8%로 떨어진 한국 처지에서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닙니다. 자급률이 훨씬 더 낮은 에너지 확보 문제와 함께 식량 문제는 향후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국제금융센터는 고서에서 기후와 보건 등 초지구적 그리고 구조적 요인이 부각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중국 등 신흥국 수요가 증가할 경우 식량 위기 우려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향후 글로벌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이상기후 현상의 심화로 잦은 가뭄, 폭염, 한파, 그리고 폭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이 식량 공급의 차질을 초래해 시장 수급에 상당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둘째,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농작물의 파종과 수확 중단 등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셋째, 식량자원 민족주의로 인해 각국이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자급률 제고에 나서게 되면 세계적 식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넷째, 바이오 연료 수요를 들었는데 주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다섯째, 비수급 요인으로 글로벌 과잉 유동성 속에 헤지펀드 등 투기 자금이 농산물로 대거 유입되어 식량 가격 추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 규모의 식량 위기가 발생하면 최빈 개도국과 분쟁국 등 이미 식량난을 겪고 있는 국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일본, 중동 등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량의 총 재고는 충분하지만 물류의 병목 현상, 노동력 부족과 이동 제한, 그리고 무역 장벽 심화 등으로 공급망이 일시 교란되어 지역별로 부분적인 공급량 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식량 수급 문제가 사실상 고정 변수의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세력의 5가지 세계 지배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움직였던 글로벌 세력이 다시금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을 일찍이 간파했던 선각자가 있는데 바로 존 콜먼 박사입니다. 그는 1997년 발간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극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이 다양한 하부 조직을 통해 세계의 정치와 경제의 향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997년 당시 존 콜먼 박사가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만 해도 수십억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소수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게 가능하냐면서 그의 분석을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콜먼 박사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글로벌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직접적인 기원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의 주도로 세워진 동인도 회사를 그 기원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와 대영 제국의 식민지로부터 이익을 착취하기 위해 고안해낸 5가지 수법이 지금도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5가지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한다. 둘째, 돈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한다. 셋째, 전략적 요충지를 공략하고 이를 지배한다. 넷째, 자국민의 취업을 방해하고 해외에서 값싼 노동력을 적극 받아들인다. 5번째, 대국민 유흥과 오락을 조장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이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과거 식민지 지배의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은 플랜테이션이었습니다. 우선 사람들을 낮은 임금을 받게 해서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설탕 등을 재배해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식민지에서 대지주와 대농장 경영주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적은 돈을 빌려주고 현지인들을 부려먹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수법입니다. 다음으로 국제 항로 가운데 무역의 요충지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과거 대영제국 시절에는 말라카 해협,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지브롤터 해협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들 거점 지역을 차지해 이곳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과 인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앞서 언급한 세 번째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들 3가지만 해도 잘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착취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식민지 경영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은 브라질에서 발생했습니다.
과거 브라질의 원주민들의 경우 일을 하는 문화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들여오기 시작한 노예무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제4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강무역에 필요한 무언가를 현지인들에게 사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중국은 세계적으로 잘 사는 국가에 해당됐습니다. 당시의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영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눈독을 들인 것이 바로 중독성이 높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활동하던 글로벌 세력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유태인 세력과 손을 잡고 중국 내부로 대량의 아편을 틀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편 전쟁을 치르면서 중국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아편 전쟁은 19세기 중반에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전쟁을 말합니다. 제1차 아편 전쟁 그리고 제2차 아편 전쟁으로 나뉘는데 이 두 전쟁에서 청나라가 완패하여 중화 사상은 뿌리채 흔들리게 됐고 본격적으로 서세 동점의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제공하는 아편을 동인도 회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나라에 판매한 인물이 바로 바그다드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사순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앉아있는 인물이 바로 데이비드 사순입니다. 그는 아편전쟁 기간 동안 연간 3만 상자 이상의 마약을 중국에 팔았다고 합니다. 사순 가문과 로스차일드 가문의 밀접한 관계는 훗날 영국의 터전을 잡은 데이비드 사순의 손자 에드워드 엘버트 사순이 파리 분가 출신의 구스타프 남작의 딸 엘린과 결혼함으로써 공식화됩니다. 데이비드 사순은 싱가포르, 상하이, 그리고 홍콩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광역 상업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모든 거점에 유태인 랍비들을 파견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바그다드 출신의 유태인 사순이 페르시아의 박해를 피해 인도 뭄바이로 거점을 옮긴 이후 대규모 부를 축적하고 그 자손들이 영국에 정주한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과 혼인을 통해 일가를 이룬 스토리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이 모두 과거지사인데 지금의 방식은 다르지 않느냐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상을 알고 보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진국을 포함해 세계 전체가 엘리트 세력의 착취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4차 산업혁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과 기계 그리고 로봇이 대체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스템을 장악한 극소수의 지배 세력에게 모든 자금이 쏠리는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글로벌 세력이 만든 동인도 회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스템의 실현 상황과 그대로 맞닿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전략적 요충지 장악도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과 빅테크 등이 주도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전략적 요충지 장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의 사용료를 착취당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사회의 특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국민들이 나태해져서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일을 좀처럼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심했던 국가가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같은 구미 선진국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 국가들은 외부로부터 이민을 촉진시켜 외부 세력으로 경제를 돌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을 주어서 착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의 산업 국가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착취 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지배 세력이 만든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을 쥐고 있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중독자가 되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아이템을 사면서 날마다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내막을 보면 과거에 사용했던 5가지 세계 지배 방식은 지금 그대로 수단만 바뀌었을 뿐 전략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무려 22번이나 나옵니다. 빛과 어둠이 선명하게 갈라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빛에 속할 것인지 어둠에 속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확실하게 악을 행하고 빛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빛의 사람들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승산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 어둠이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빛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빛과 어둠 둘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